안녕하세요. 책안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수신화라는 예책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이야기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슬픔과 분노를 익살과 해악으로 승화시킬 줄 알았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슬기와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책안들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불청객. 먼 옛날 한양 성안의 장교 부근에 김진사라는 양반의 100칸짜리 집이 있었는데 박진사와 이진사라는 두 친구들이 자주 찾아와서 놀곤 했다. 그들의 공통점은 졸부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돈놀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물건값이 쌀 때 헐값으로 사두었다가 귀할 때 비싼 값으로 파는 소위 매점매석을 일삼아 떼돈을 벌었기 때문에 넘쳐날 정도로 돈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주야로 가객과 기생들을 불러 술자리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골려먹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때문에 인근 사람들은 모두 탄식하며 못마땅해 했다. 그날도 박진사와 이진사는 어김없이 김진사의 집에 나타났고 술자리가 벌어졌다. 세 사람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는 술상 주위에 기생들과 함께 둘러앉아 서서히 흥을 돋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패포파립의 가난한 선비 김생이 고개를 쑥 들이밀었다. 그를 제일 먼저 본 이진사가 "오호, 불청객께서 또 오셨구먼" 하고 아는 체를 해주자 김생은 희죽 웃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는데 무골호인 같아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슬그머니 문지방을 막 넘어서려고 하자 김진사가 흘겨보면서 제동을 걸었다. "잠깐, 이 방에 들어오려면 신고를 해야지." "맞아, 신고를 해야 해." 하면서 맞장구를 친 사람은 박진사였다. 그러자 김생은 잠깐 머쓱해하며 그대로 서 있다가 방 안을 향해 절을 했다. "남산골 김생원이 문우들이오." "허허, 그런 신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야. 환갑잔치집이나 혼사집에 가면 볼 수 있는 불청객을 뭐라고 하더라?" "맞아, 각설이였지." 김진사는 손으로 무릎을 한번 탁 치고는 눈을 껌뻑거리면서 서 있는 김생에게 다시 말했다. "자네가 내 집에 오는 이유도 그들과 같으니 각설이 타령으로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김생은 난감해하며 잠시 머뭇거렸다. 그때 김진사 옆에 앉아있던 기생이 나서면서 "너무 지나치시군요. 그래도 명색이 양반이신데 각설이 타령을 하라고 시키시다니요." 하고 내뱉듯이 말했다. 김생은 자기 편을 들여주는 매월이가 몹시 고마웠다. 하지만 술 한 잔을 얻어먹으려면 김진사의 말에 따라야 했다. "허허, 맞는 말이네.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니 그런 짓을 해서라도 좌중을 흥겹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자, 그럼 내가 한 가락 먹겠네." 김생은 이윽고 목청을 가다듬더니 각설이 타령을 하기 시작했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는 각설이 때의 흉내까지도 그럴싸하게 내가면서 각설이 타령을 불렀다. 각설이 타령이 계속되는 동안 새 양반들은 배꼽을 잡으며 웃어댔지만 기생 매월이는 안쓰러워하며 슬그머니 외면했다. "아, 잘했어. 맞아 맞아." 하는 소리들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김생이 술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자 매월이가 얼른 술을 따라주면서 말했다. "자, 드시와요." "고마우이." 김생이 단숨에 잔을 배우자 이진사가 말했다. "후레자 삼배라는 것을 모르는가?" "허허, 모를 리가 있겠는가?" 김생은 빙그레 웃으면서 술잔을 받고 또 받아서 마셨다. 단숨에 석 잔을, 그것도 밥을 굶어 빈속에 마셨기 때문에
그는 금방 취기에 빠져들었다. 술자리는 다시 기생들이 흥겨운 노래 속에 파묻혔고 밤은 서서히 깊어갔다. 어지러운 술자리는 그날 밤 좌정이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김생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척거리며 밤길을 걷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달 밝은 밤이어서 길은 제대로 찾을 수는 있었지만 그는 돌부리에 걸려 몇 번인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며 간신히 몸을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개울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옷이 모두 젖어 밤의 한기에 몸을 떨었다. 그는 치기로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애써 참으면서 계속해서 길을 찾아 걸었다. 이윽고 자기 집 앞에 이른 김생은 마당으로 들어섰다. 탈없이 집까지 돌아왔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방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으앙! 으앙! 김생은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가다듬고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걸어갔다. 여보, 내가 왔어. 그가 방문을 열었더니 그의 아내가 빈 젖꼭지를 아기에게 물린 채 힘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 쪽으로 얼굴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러자 김생은 아기를 보면서 이놈,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이걸 먹으면 젖이 좀 나올 거다. 하면서 돋보자락 속에서 종이에 싼 것들을 꺼냈다. 그것은 조금 전 개울물에 빠져 젖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은 온갖 잡동사니 음식들이었다. 젖은 도포를 벗어놓은 뒤에 그것을 들고 방으로 들어선 김생은 부잣집 술상이라 없는 집 제사상보단 잘 차렸더군. 맛이나 좀 보구려. 하며 전 한 조각을 들어서 아내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김생이 허허, 왜 꾸물거리오? 어서 먹어야 젖이 돌 것이 아니겠소? 하면서 코앞까지 쑥 내밀었더니 아내가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남편을 바라보다가 내뱉듯이 말했다. 제가 언제 이런 것을 갖다 달라고 했습니까? 응? 김생이 얼떨떨해하며 두 눈을 크게 뜨자 굳은 표정의 아내는 계속해서 말했다. 굶어 죽어도 좋으니 그런 자리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푸대접을 받으면서 얻어 마시는 술이 그리도 그리우셨습니까? 여보, 지난날에 볼 수 있었던 자존심은 도대체 어디에다 버리신 거지요? 항상 그 자리에 끼지 못해 조바심을 내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요? 여보, 말이 지나치구려. 듣고만 있던 김생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자 그의 아내가 즉시 공박했다. 저는 제 말보다 서방님의 행동거지가 더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부인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소. 하지만 그들은 한때 동문수학하던 옛 친구들이니 내가 그들처럼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왕래하기를 멈춘다면 그것도 또한 옹졸한 처사가 아니겠소. 내가 매일 김진사네 집에 가는 것은 친구를 좋아하는 천성 탓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오.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서방님을 우습게 보며 조롱할 것 아닙니까? 아내의 말은 모두가 맞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생은 애써서 화를 가라앉히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그것도 맞는 말이오. 하지만 그 친구들을 나쁘게 보지 마오. 장난들이 좀 심해서 그렇지. 우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오. 그러니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거나 먹읍시다. 애원하듯이 말한 김생은 자기가 먼저 전 조각을 입으로 물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돌아앉더니 입술을 깨물면서 소리 없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김생의 마음도 편할 리는 없었다. 그는 문득 피식 웃으며 이루어질 수 없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그 친구들이 좀 더 인간적으로 나를 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저 사람도 저토록 속상해하지 않을 텐데.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그날은 아침부터 세찬 비가 쏟아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진사네 집 사랑방에는 변함없이 술판이 벌어졌다. 기생들이 불려와 노래를 했고 새 양반들도 전날과 다름없이 술을 마시면서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던 중 술잔을 들던 박진사가 방문 쪽으로 힐끔 보면서 말했다. 그나저나 그 불청객이 보이지 않는 지가 4대세 정도 되는 것 같구먼. 4대세가 뭔가? 못 되어도 여남은 날은 되었을 거야. 이진사가 이어서 말하자 듣고 있던 매월이가 쌩긋 웃으며 좌중을 향해 어라, 요 며칠 동안 흥치가 왜 전만큼 못하신가 했더니 바로 그것 때문이었군요. 하고 말했다. 모두들 그렇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자 매월이는 다시 그분을 놀리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으셨는데 나타나지 않으니 술자리의 재미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요? 하고 말하고는 소리내면서 웃었다. 하하하, 내 말이 맞다. 그 친구가 없으니 각설이 타령을 들을 수 없고 그러니 심심해지는구나. 김진사가 그렇게 말하며 술잔을 들어 쭉 마시자 나머지 2 양반도 동감이라는 듯이 떠들어댔다. 맞아. 이제까지 술과 안주를 축내는 녀석이라면서 믿게 봤었는데 그게 아니구먼. 허허, 다음부터는 상석에 모셔야겠어. 그들이 그런 말들을 나누며 웃고 있는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는 속담처럼 밖에서 나지막한 기침 소리가 나더니 방문이 열리며 김생이 나타났다. 드디어 왔구만. 그렇지 않아도 자네 이야기를 하던 중이야. 어서 들어오게. 3 사람이 전보다 한결 반갑게 맞아주자 김생은 전과 다름없이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머금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들어가려면 각설이 타령 신고를 해야지 하면서 목청을 가다듬었다. 이 사람아, 오늘은 안 해도 되니 어서 들어오기나 해. 김진사가 말하자 나머지 2 사람이 다투듯이 김생을 방 안으로 끌어들이더니 상석에 앉혔다. 때문에 김생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김진사가 먼저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물었다. 자네,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생긴 모양이지? 그래서 발길을 뚝 끄는 건가?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김생이 강하게 부정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자 이진사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다. 옳거니, 이제 알았다. 자네의 안색이 썩 좋지 않은 걸 보니. 감기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혼났구먼. 아팠었구먼. 어쨌든 반갑네. 우선 내 술이나 한 잔 받게. 김진사가 김생에게 잔을 내밀자 매월이 다가앉으며 술을 따랐다. 고맙네. 김생이 기분 좋게 봤더니 홀짝홀짝 마셨다. 술 마시는 기세가 정같지 못했다. 김진사가 아마 몸조심을 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며 다그쳤다. 이 사람아, 술 마시는 게 어째 그래? 쭉 마셔. 그게 며칠 동안 마시지 않았더니. 그러니까 많이 마셔야지. 내 술도 한 잔 받아. 이진사와 박진사도 다투어 술잔을 내밀자 김생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고맙네. 나처럼 못난 놈을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그는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역시 옛 친구들만큼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아,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동문수학하던 옛 친구가 아닌가. 자, 내 술을 한 잔 더 받아. 하면서 이진사가 또 술잔을 내밀자 김생은 사양하지 않고 받으며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하고 다시 말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김진사가 그래, 맞아. 하고 중얼거리며 좌중을 쑥 둘러보았다. 때문에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모두들 김진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먹은 것이 체해서 고생했다는 말을 들으니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구먼. 그게 뭔가? 이진사와 박진사가 동시에 물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우환이나 병고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이 아닌가? 그렇지. 이진사와 박진사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니 가난한 친구를 위해 우리가 미리 방책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김진사의 말이 떨어지자 두 사람은 다시 맞는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하면서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는 박진사가 제일 먼저 나서면서 말했다. 만일 이 친구가 갑자기 죽는다면 초롱 범절의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네. 김진사도 말했다. 그러면 나는 입관이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부담하겠네. 마지막으로 이진사도 말했다. 나는 상녀 쓰는 비용과 봉분 꾸미는 비용을 부담하겠네. 방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숙연해졌다. 김생은 가슴이 뿌듯해지는 기쁨을 느끼며 미소를 머금었다. 그런데 김진사가 방 안의 정막을 깨며 한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여보게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아예 아무개는 무엇을 부담하고 아무개는 무엇을 맡는다는 것을 문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거 좋은 이야기야. 그렇게 하세. 두 사람이 찬성하자 김진사는 즉시 필묵을 가지고 오더니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헌데 김진사가 막 들었던 붓을 놓으면서 관의 치수는 지금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면서 난색을 표시했다. 그러자 이진사가 박진사를 향해 눈을 찡긋해 보이더니 말했다. 맞아. 듣자 하니 관목은 단 며칠 차이로도 값이 크게 달라진다더군. 지금 확실하게 알아두지도 않고 무조건 관물을 마련해 둘 일이 아닐세. 그렇다면 지금 대강 여물해서 칫솔을 재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나 자네는? 좋을 대로 하게.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네. 김생이 허락하자 김진사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됐어. 그러면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으니 하고 중얼거리더니 밖을 향해서 소리쳤다. 걔 아무도 없느냐? 나리 부르셨사옵니까? 하인 하나가 대령하자 그는 점잖은 목소리로 명했다. 너 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오너라. 예? 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퓨? 하인이 어리둥절하며 반문하자 김진사는 한눈을 찡긋해 보이며 재촉했다. 어서! 하인은 그제서야 상전이 눈을 찡긋하는 이유를 이해하고는 예? 하고 확실하게 대답한 뒤에 물러갔다. 이진사와 박진사는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 생겨 즐거웠지만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앉아 있었다. 하지만 김생은 조금도 눈치를 채지 못한 채 웃음 지으며 연거푸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잠시 후 하인이 다시 나타나서 보고했다. 나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이리 가져오너라. 하인이 염하는 도구를 가지고 들어오자 김진사가 말했다. 술상을 치워라. 예. 하인은 기생들과 함께 술상을 벽 쪽으로 옮겨놓고는 방바닥에다 혼니물을 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김진사가 이윽고 김생에게 말했다. 여보게, 어서 눕게. 그러지. 사람 좋은 김생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혼니물 위에 반드시 누웠다. 몸이 좀 불편해지더라도 움직이지 말아야 하네. 알겠네. 시원스럽게 대답한 김생은 정말로 죽은 사람이 된 것처럼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세 양반들이 서로 의미 있는 눈짓을 보이자마자 혼니물을 둘둘 말아 김생의 얼굴까지 덮었다. 기생들은 모두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다. 자, 그럼 형식적으로 슬슬 묶어보세. 김진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을 움직여 보이며 꽁꽁 묶으라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이진사와 박진사는 김생이 몸에 올라타고서 잔뜩 힘을 주어 묶기 시작했다. 우! 김생이 그제서야 비로소 크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입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며 시체처럼 혼니물에 꽁꽁 묶이게 되었다. 새 양반들과 기생들은 너무나 재미있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킬킬거리며 웃어댔다. 그런데 매월이가 갑자기 놀라는 얼굴이 되며 응? 죽은 것 같아요. 하고 말했다. 뭐? 죽어? 어디? 놀란 양반들이 일제히 김생이 얼굴이 있는 쪽으로 내려다보았더니 과연 이불로 덮인 코와 입 언저리가 미동도 없었다.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얼굴이 사색이 된 김진사가 소리쳤다. 뭐라고 했어? 어서 염을 풀어야지. 응? 그래. 김진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생들까지 달려들어 겹겹이 쌓인 혼니불을 벗기기 시작했다. 드디어 김생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런데 일은 제대로 벌어진 것 같았다. 김생이 시체처럼 숨을 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새 양반들은 대경실색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입에다 물을! 김진사가 웅얼거리면서 서두르자 두 사람은 와락 달려들어 김생의 다리와 팔을 주무른다. 물을 먹인다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다. 난리가 난 것은 사랑채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종들이 입을 통해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된 김진사의 아내도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며 사랑채로 뛰어왔다. 아니, 여보, 어쩌시다가... 죽어있는 김생을 본 그녀가 물었지만 김진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를 비롯한 세 사람의 얼굴은 모두 사색이 되어 있었다. 자네가 목을 감을 때 지나친 것 같더니만. 이진사가 박진사를 쏘아보면서 말했다. 이에 박진사가 발끈하며 내뱉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애초부터 이 친구의 반론이 해기했기 때문이지. 이어서 그는 김진사에게 아무리 장난을 좋아하는 자네지만 장난칠 일과 장난치를 할 수 없는 일이 따로 있지 않은가? 하고 서로 원망했다. 서로들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들의 목소리가 김생 귀에 아련히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동안 잃었던 의식이 서서히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눈을 떴다. 하지만 사람들과 방 안의 모습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만 보였다. 그때 김진사의 목소리가 조금 전보다는 분명하게 김생의 귀에 들려왔다. 젠장, 듣고만 있자니 너무들 하는구먼. 장난을 칠 때는 다들 좋아하더니 나한테 모두 뒤집어 씌우는 거요? 뒤집어 씌우긴 누가 뒤집어 씌워? 사실 그렇지 않은가? 어쨌든 목을 감은 건 내가 아니니까. 이진사가 발뺌을 하자 박진사가 소리쳤다. 이 사람아, 목을 감아서 숨이 넘어간 건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는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김진사의 아내가 방문을 가로막았다. 아니, 왜 이러시오? 박진사가 묻자 김진사의 아내가 소리쳤다. 몰라서 물으십니까? 못 나가십니다. 아니, 왜? 우리는 동문수학한 친구지간이라고 툭하면 노래를 부르시더니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살인죄를 써도 셋이서 함께 쓰셔야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나가겠다느니 못 나간다느니 하면서 옥신각신했다. 그런 바람에 김생에 대한 관심이 잠깐 동안 없어졌다. 김생은 그들이 하는 짓을 바라보면서 문득 생각했다. 중마고우라는 사람들끼리 저래도 되는 것일까? 하고 이어서 친구들의 마음도 자기의 마음과 같으려니 했던 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다시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다. 나쁜 놈들, 오늘 당한 이 추억을 어떻게 갚아야 좋을까? 그때 김진사의 아내가 세 사람을 향해 말했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 양반에게도 처자가 있을 테니 우선 기별을 한 뒤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었다. 그들 중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김진사의 아내 하나뿐이었다. 이때 김생은 한데 우리 집에 이런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아내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때문에 그는 그렇게까지 일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판단하며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서 두 눈을 번쩍 떴다. 그러자 혹시나 하면서 지켜보고 있던 매월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다. 아, 살아나셨어요, 저분이. 뭐? 그래? 정말이냐? 반사적으로 대꾸한 세 사람은 빠르게 김생 쪽으로 목을 돌렸다. 김진사가 먼저 김생의 손을 잡으며 고맙네, 죽지 않아서 하고 말하자 박진사도 이마에 밴 땀을 씻으면서 한마디 했다. 이 사람아,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 매월이가 김생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랬더니 말없이 새 양반들을 둘러보던 그가 갑자기 목을 놓으며 통곡했다. 그러자 새 양반들도 덩달아 통곡했다. 한데 김생은 통곡을 하면서 이상한 넋두리를 했다.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나 같은 가난뱅이가 오늘까지 연명해 온 것은 모두 자네들 덕분이었네.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두었다가 결초 보은하려고 했거늘 이제 은혜를 오히려 재앙으로 갖게 되었으니 어째서 나를 살려냈단 말인가? 응?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살렸단 말인가? 왜? 때문에 새 양반들은 모두 머리를 갸우뚱하며 의아해했다. 유코 넋두리가 끝나자 김진사가 나직하게 물었다. 방금 자네가 한 소리가 매우 해괴하구먼. 언젠가 결초보온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재앙으로 갖게 되었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실은 내가 저승에 다녀왔다네. 아니, 그동안의 말인가? 김진사가 놀라며 묻자 김생은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다. 나는 평소에 저승에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아까 순식간에 염라국에 다녀왔다네. 염라국에? 그래, 문득 정신이 들어서 보니 내가 지옥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더군. 거기가 지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 무섭게 생긴 귀졸들이 내 팔목을 하나씩 잡고 있었기에 알았지. 그리고 원기들의 비명소리가 처절하게 들려오고 있었기에. 김생이 회상하듯이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방 안의 분위기는 단번에 착 가라앉았는데 이어 그가 꾸며낸 거짓말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윽고 귀부의 마당에 들어선 김생은 귀졸들이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었다. 나를 보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에 그가 머리를 들어보았더니 용상처럼 생긴 의자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다. 그가 너는 무슨 제목으로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고 묻기에 김생은 잡혀왔을 뿐이지 죄목은 모르옵니다. 하고 아뢰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귀졸들에게 물었다. 이놈을 어디서 잡아왔느냐? 예, 소인들이 다른 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저승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놈이 있기에 수상하게 생각되어 끌고 왔을 뿐 저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사옵니다. 그래. 염라대왕이 고개를 올리면서 다시 김생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한양 남산골에서 살던 김생이라 하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두툼한 장부를 뒤적거리다가 말했다. 너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저승문 앞에서 방황했던 것이냐? 그때 귀부의 판관이 황급히 나타나서는 아뢰옵니다. 이자는 교만하고 방자한 자들이 놀이개감으로 무서운 줄도 모르고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한 바람에 치사당하게 된 자인 줄로 아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크게 놀라며 다시 물었다. 그 말이 정녕 사실이란 말이냐? 예, 소문이 듣자니 요즘 한양성 안의 졸부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우습게 보며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기에 진위를 살펴보려고 가보았더니 사실이었습니다. 그 졸부들이 장차 이자가 죽었을 때 장례 비용을 분담한답시고 관의 치수를 제외하니 염을 하자고 장난을 하던 중에 너무 세게 묶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왕마마의 분부를 받고자 급히 달려온 줄로 아래요. 그래, 그럼 방자한 놈들이 있나? 염라대왕의 눈꼬리가 단번에 치솟았다. 쟤놈들이 감히 하늘의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놀이를 하다니 판가는 듣거라. 예, 당장 귀졸들을 보내서 그놈들을 모두 잡아오도록 하라. 바로 그때 김생이 아래요 하고 말하면서 얼굴을 들었다. 뭐냐? 염라대왕이 김생을 보면서 물었다. 소인이 드리는 말씀을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말해보아라. 그들은 원래 소인과 함께 동문수학하던 옛 친구들로서 심성이 착하고 자비로운 사람들이지요. 소인이 지금까지 연명해온 것은 모두 그들의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우연히 엉뚱한 장난을 하던 중에 소인이 숨이 막혔던 겁니다. 그들에게 피살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관대히 처분해 주소서. 김생이 그처럼 간절하게 말하자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그들이 평상시에 가난한 법과 궁색한 이웃을 돕지 않고 못된 짓만 했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겠는가? 그러니 아직은 잡아들이지 말고 두고 보는 것이 좋으리라. 하고 말하며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판관의 생각은 염라대왕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기에 대왕마마, 하지만 말이옵니다. 하면서 불복하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다독거리며 타이르듯이 다시 말했다. 판관의 뜻을 잘 알겠다. 나는 다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것이다. 그러니 판관은 즉시 역사와 야차들을 대기시켜놓고 그들이 이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크게 깨달았는지를 살피다가 여전히 자기들의 죄를 짓는 것인지 모른 채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잡아들이도록 하라.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어서 돌려보내도록 하라. 염라대왕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귀졸들이 김생을 일으켜 세웠고 김생은 몇 번이나 머리를 숙이며 하직 인사를 했다. 대왕마마 감사옵니다. 그럼 소인은 이만. 김생의 거짓말은 거기서 잠깐 멈추었다. 방 안의 양반들은 모두 몸둘 바를 모르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김생은 술을 한 잔 달라고 해서 쭉 마시더니 이야기를 계속했다. 바로 그때 내 옆에 서 있던 판관이 내 등을 떠밀자 내 몸은 공중으로 떨어지면서 바람을 타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다네. 내가 여기에 이르러서 보니 자네들이 죽은 내 몸 주위에 앉아 있는데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럽구먼. 무슨 얼굴로 자네들을 대해야 좋을지 몰라서. 김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했는데 방 안의 양반들은 모두 다 죽어가는 얼굴이 되어 있었다. 김생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마음 먹기에 따라 자기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니 그렇게 된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김생이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몸이 약간 비틀거렸다. 그럼 이만 하직하기로 하세. 그동안 입은 은혜는 멀리서라도 결코 잊지 않겠네. 아니, 하직하기로 하자니 느닷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김진사가 눈을 크게 뜨면서 묻자 김생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면서 대답했다. 한양을 떠나려고 하네. 처자와 함께 고향 땅으로 내려가 산과 강을 벗하며 살겠네.
그러면 안 되지. 김진사가 잡아앉히자 김생은 못 이기는 척하며 다시 앉았다. 자네가 훌쩍 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인가? 잠깐만 기다려주게. 하고 말한 그는 두 친구들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며 마룻방으로 나갔다. 김생은 그런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김진사의 아내와 기생들은 잔뜩 긴장한 채 숨을 죽이며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세 사람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여보게. 하면서 김생을 불렀다. 김생이 얼굴을 들어 올려다보았더니 김진사가 이걸 받아주게나. 하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어서 이진사와 박진사도 내 것도 받아주게. 이것도. 하고 말하면서 봉투 하나씩을 김생이 손에 쥐어주었다. 김생은 손바닥에 놓여진 봉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게 뭐지? 1000냥짜리 엄들이 들어있는 봉투일세. 뭐라고? 김생은 그제서야 크게 놀라며 부르짖었다. 1000냥짜리 어음이라니 그것도 한 장이 아닌 석장이라면 3000냥이나 되는 거금인 것이다. 김생이 손이 가늘게 떨렸다. 우리가 각자 이 재산을 반씩 떼어서 자네에게 준다고 한들 어찌 우리가 지은 죄가 10,000분의 1이라도 씻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선 각자 1000냥씩을 마련하여 내놓는 것이니 고향에 가는 노자로 써주면 고맙겠네. 김진사가 일동을 대표하여 진지하게 자기들의 뜻을 전하자 듣고 있던 김생은 슬그머니 봉투들을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김진사가 울상이 되어 여보게, 우리는 중마 고우가 아닌가? 제발 부탁이니 이러지 말게. 하면서 봉투를 집어 다시 내밀었다. 아닐세, 그동안 자네들에게 진 신세만 해도 너무나 큰데. 김생이 사양하자 새 양반들은 잔뜩 겁먹은 얼굴이 되며 김생의 위도 속에다 쑤셔 넣었다. 김생은 물론 거북스러운 척하기는 했지만 그 봉투들을 다시 꺼내지는 않았다. 자, 그러면 나에게서 엄을 받았다는 징표를 한 장 써줄 수 있겠나? 자네와 이별하게 된 기념으로 말이야. 박진사가 쑥스러워하면서 봉투를 전하고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자 이진사도 애걸하는 것처럼 말했다. 내게도 한 장 써주면 고맙겠네. 혹시 저승사자가 오면 보여주려고 그러네. 그럼 나에게도 한 장. 김진사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잽싸게 지필묵을 가지고 와서 김생 앞으로 내밀었다. 김생은 즉시 종이 위에다가 1000냥을 받은 것을 인정한다는 증표를 한 장씩 써나갔다. 자, 한 장씩 받게나. 김생이 그것을 내밀자 세 사람은 한 장씩 받아 소매춤 안에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내보일 것이 부끄러워서였는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바로 들지 못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흰눈이 쏟아지는 어느 겨울날 오후 김진사의 집 앞에 나타난 길손 하나가 감회가 깊은 얼굴로 대문 안을 기웃거렸다. 김생이었다. 그때 마침 밖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던 그 집의 하인이 김생을 보고는 물었다. 니신지요? 주인장을 만나러 온 옛 친구라네. 10년 전에 고향으로 내려갔던 김생이 왔다고 김진사에게 전해주게. 예? 하인이 눈을 껌뻑이면서 반문하자 이에 김생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었다. 아니, 왜 그러나?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서요. 아니, 그럼 이 집 주인이 김씨가 아니란 말이냐? 김씨가 아니라 채씨랍니다. 허허, 그럼 집주인이 바뀐 모양이구먼. 언제 그렇게 되었는고? 벌써 7, 8년 정도 되었습죠. 허허, 그래? 여기서 살던 사람은 어디로 이사를 했나? 그건 모릅니다요. 그래, 어쨌든 고맙네. 김생은 매우 당황해하며 그대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다. 김생이 온몸에 눈을 맞으며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그 마을에 있는 주막이었다. 주모는 때마침 술 손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인지 김생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술 한 잔 주시오. 예, 예. 주모가 엉덩이를 흔들며 부엌으로 가더니 금세 술상을 차려들고 나왔다. 주모도 한 잔 하시겠소? 호호호, 저도요? 싫지 않다는 눈치를 보였기에 김생은 마저 잔을 비우고는 그녀의 잔에 술을 따르며 말을 걸었다. 말씀 좀 물읍시다. 혹시 저 건너편에서 살았던 김진사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오? 아, 항상 친구들과 어울려 술 타령과 기생 타령을 했었던 양반 말이지요. 맞소. 바로 그 사람이요. 주모는 혹시 그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오? 알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모두들 폭삭 망했으니까요. 예? 망해요? 김생이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받으며 반문하자 주모는 대답 대신 머리를 끄덕이고는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이어서 말했다. 언젠가 장난을 하다가 친구를 죽게 만들 뻔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3년도 채 지나기 전에 망했어요. 모두들. 그럴 리가. 그런 큰 부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주막의 주모는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거의 매일같이 일락만 일삼을 줄 알았지. 절약하고 아끼는 법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으니.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오래 갈 수가 있겠어요? 불과 몇 해 사이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초가집으로 바뀌고 다시 움막으로 바뀌더니 제대로 입고 먹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친구들끼리 모이지도 않고 길에서 마주쳐도 부끄러워서 서로 피하는 걸 봤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아예 종적이 끊어진 것이 벌써 여러 해가 된답니다. 그래요? 김생의 신경이 매우 착잡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는 정말로 놀라운 일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어리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떡가루 같은 하얀 눈이 쏟아지고 있었다.